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3자 대면 오늘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은주입니다. 네, 저는 양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손수조입니다. 아, 역시 정치하시는 분이 가장 부드러우신 네. 직책을 네. 네. 자,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궁금해하시는 거를 쭈루룩 정리를 잘 해드리는 이 세 자매로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았거든요. 저희 정리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데 이래서 이랬구나. 지금 뉴스가 이게 나오는데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를 이해하시도록 저희가 정리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김어준 씨가 고발당했다. 그러니까 저 댓글로 보면 털보 드디어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방송인 김어준 씨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키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을 시켰다 뭐 이런 평가를 듣는 줄만 알았는데 반대로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김어준 씨를 고발을 해야 된다 얘기가 들끓었고 그 실행을 사세행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9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종로구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요. 김어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양은경 기자가 요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그 고발장을 낸 게 이제 사세행,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 풀네임 그렇게 되죠. 사실 사세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이나 보수 측 인사를 주로 고발해 왔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데 무슨 발언이냐면은 이 겸손한 힘들다 그 김어준 자기 방송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 대책회의가 없어서 불안하다.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총리실이 바로 그날 반박을 하긴 했어요. 아니다, 우리 회의했다. 매일 그 관계장관 회의했다. 중동 사태 발생하고. 그런데 사실 이게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발언인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만약에 진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가려고 그러면은 김어준 씨가 그동안 논란했던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논평 수준인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뭐 죄가 될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내부 싸움입니다. 내부 싸움. 완전 이제 명청 대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 이제 지지자들 있잖아요. 지지자들이 이제 분화했어요. 그래서 요새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있거든요. 뉴 이재명,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재명을 지지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재명을 지지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 이재명 세력이랑 팀 김어준 세력이랑 붙었어요 지금. 예, 붙어가지고 이제 막 서로 고발하기까지 이르렀고 뭐 재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최민희 제명시키고, 그러니까 재명인의 마을에서 제명시켜버리고 막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그 털보라고 이제 이른바 불리는 이제 김어준 팀 김어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 김혜경 여사 있잖아요. 네. 여사라고 안 불러요. 김혜경 씨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막 지금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결국은 이 법적인 고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대통령 부인을 씨라고 부르는 거는 진짜 엄청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겨레 신문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한겨레 신문은 원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다 씨라고 부른다고 자기네 원칙을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김정숙 씨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겨레 신문에 정말 항의가 엄청나게 가고 절독하겠다 항의 글이 막 맞아요. 엄청나게 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한겨레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정숙 여사라고 이 명칭을 수정을 했는데 특히 지금 같은 진영 내에서 사실 보수 입장에서 보기에 친 김어준과 친 이재명과 친 유시민과 뭐 친 이해찬과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안에서 지금 김혜경 씨 이렇게 부른다는 건 한번 해보자 뭐 이 마음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네. 요새 이게 굉장히 좀 그 유의미한 게 이를테면은 뭐 그런 보도의 소스도 결국 이 갈등 와중에 나온 게 아닐까. 이를테면 뭐 청와대 비서관이 뭐 농지투기를 했다든지 네. 뭐 그런 보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보면은 보도의 소스가 뭐 조중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CBS라든지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런 데서 뭐 그런 관련 보도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혹시 이런 그 권력의 균열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이재명 대장동 터트린 것도 사실 내부 경선에서 나온 거였어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맞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민주당은요 내부에서 싸움 나면요 맞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랑 차원이 달라요. 엄청나게 뭐 어디서 이걸 알게 됐는지 모르는 막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터트려 버리고 막 지금 이제 고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음 총선 당권 네. 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음 총선을 공천할 당 대표를 네. 친 이재명 쪽에서는 김민석을 내보내는 것이고 예, 정청래 쪽에서는 정청래 혹은 합당하려고 했던 조국 요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 세력이 뭐냐면요. 정청래 세력이 결국은 문재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를 제가 언제 알게 됐냐면 예전에 낙검수 기억하시죠? 저 처음 막 출마했을 때 그때부터 낙검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께서 사상 내려오셨을 때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유세를 하는 현장에서 급해서 막 차량에 올라탔는데 막 그거 보고 쌍두노출이라고 말해서 낙검수에서 같이 퍼레이드 막 따라하고 그랬었거든요. 퍼레이드를 따라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손수조의 그 쌍두 노출이 한참 문제가 됐다 보니까 네. 그거를 본인들이 흉내내서 막 따라했었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계속 조롱하고 막 이렇게 네. 공격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제가 낙검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마크예요, 진짜. 네,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들끼리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수는 싸우면 이제 양측이 머리끄댕이를 자꾸 싸운다거나 하는 수준이라면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싸움이 한번 나면 거의 방사포를 쏘는 수준으로 지금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굉장히 크고 일종의 이제 여론전 같은 거를 진보 진영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여론전에 그 경험치를 갖고 붙기 시작하니까 화력이 어마어마한데 전 이번에도 김어준은 반명수계다라는 용어가 진짜 가슴에 팍 꽂혔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내란 수괴죄, 맞아요. 내란 우두머리죄,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계엄 발동 이후에 이 수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악의 상징처럼 그렇죠. 이렇게 소화되고 있는 언어잖아요. 요거를 반명수괴다라고 지금 딱 적시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싸움은 굉장히 커지겠구나라는 그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네. 친명 진영의 화력이 굉장히 세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불과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김어준 씨가 이런 처지가 되리라고 아마 본인도 상상도 못했을 걸요.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게 거의 무슨 정치 활동 그날 정치 일정의 시작일 정도로 줄 서 거의- 있다 그랬죠, 의원들이. 줄 서 있고 거기가 뭐 국무회의 멤버다 막 다 그런 얘기 있고 그랬잖아요. 가서 막 저도 절하고 막. 그렇죠. 예. 가끔 방송을 보면은 심지어 의원 4명이 나와가지고 4분할로 이렇게 화면에서 의원들이 하나씩 다 마이크 물려서 하고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거든요. 지난 총선에 가장 인상적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현역 국회의원과 또 출마할 예정자들이 가서 절 막 그래서 다 하고. 절하라고 해갖고 그때 라이브였죠. 맞아요. 김어준 라이브였는데 그때 방청객들 앞에서 절하라 그래서 절을 했는데 실제로는 방청객 앞에서 절을 했지만 상징적으로는 어쩌면 이것은 김어준에게 바치는 절이다라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석되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팀 김어준들, 그러니까 김어준, 유시민, 조국까지 해가지고 이 팀 문재인파는 있잖아요. 이재명이 되게 적통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정동영 팬클럽 회장하던 사람이 지금 무슨 대통령 하나 약간 이렇게 좀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원래 이제 본투비 민주당과 약간 좀 결이 다르다 뭐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팀 김어준들은. 근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하자고 그때 막 드라이브 걸었을 때 네. 이재명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청와대가 뭐 이제 상의를 했다고 수습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막 밀어붙인 거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역공을 당한 거잖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 쪽에서. 그래서 결국 합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됐습니다. 예. 그래서 역공 딱 당했는데 그 뒤에 정청래가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이제 2차 전담재판부 검사 추천할 때 쌍방울 변호사를 막 추천하면서 사실상 칼날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들이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 송금이 쌍방울이 그렇죠. 엄청 큰 자기 지금 걸린 문제인데 그거 변호했던 변호사를 2차 특검 변호사로 추천을 민주당에서 해버리니까 그래서 안 해버렸잖아요. 조국 당에서 한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억셉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서로 그- 엄청난 예. 지금 대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중에서 가장 본인한테 위협이 되는 그렇죠. 사건이 대북 송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필리핀 순방 중에서 X를 날리잖아요. 트위터 맞아, 말도 날리면서 안 됩니다. 검사가 예. 사건 조작했다. 이거는 뭐 납치살인범이다, 납범죄다. 음.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가장 아픈 곳을
그 어떻게 보면은 김성태 진술이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거였거든요. 그렇죠. 김성태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한다. 이건 이제 용납 못하는 거죠. 아, 전 너무 진짜 한심한 게 그 중동 이제 그 막 이란 전쟁이 터지고 주가 폭락하고 막 유가 급등하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X에서 본인 재판 얘기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 극좌 유튜브 김어준과 싸우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안일한 약간 지금 태평성대를 약간 누리고 있나 지금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 좀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지지율이 아주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받쳐주는 한 이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저 계악 3법 이거를 완전히 밀어붙이면서도 저는 이게 무슨 뭐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뭐 상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해놓고 나서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무조건 휘둘러서는 안 된다. 이거 굿값 배드값 전략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그러니까는 이 친문에 해당하는 쪽에서 네. 정말 세게 법안 밀어붙이고 그럼 뭐 대통령이 나서 아 사실 우리 이렇게 힘 가졌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네. 아니 유체 이탈 화법이다. 저 그런데 이렇게 유체 생각해요. 이탈화법을 정치인들이 계속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먹혀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또 국민들 눈에는 아 그래 이재명이 참 그래도 예의가 있네. 힘을 가졌다고 다 쓰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는 말이지라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정치인에게는 유체 이탈 화법은 필요하다. 그게 이재명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득이 되는 게 네. 사실 문재인 정권이 5년밖에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섣부른 그 개혁 드라이브 아니에요.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네. 거칠게 밀어붙였다가 결국 막 부작용만 낳고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번 사법 3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야당이 사실 견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비판론도 힘을 잘 못 받고는 있지만은 네. 어쨌든 나올 수 있는 비판론에서 본인이 이제 한 발 비껴갈 수 있는 네. 그런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SNS를 적극 활용하고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터닝을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력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정치력인데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부동산 이슈가 저는 이재명 정권에 되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정책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또 완전 터닝해가지고 다주택자 뭐 악마화 시켜버리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 지지 세력, 지지 등반하는 그거의 요인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갈라치기를 잘해가지고 엄청 잘 쓴다. 아, 정치력이.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중동의 진짜 이란에서 커다란히 저 미국과 저 이스라엘의 작전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 완전히 봉쇄됐고 유가 지금 $100 넘었다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완전히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문제이고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유 수급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 입에서 뭐라 그랬어요? 담합. 유가 담합하는 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 세계적 글로벌한 위기 때문에 수급 비상이 걸리면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김 사장 저놈 나쁜 새끼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맞아요. 부동산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통화량이 완전히 그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그다음에 공급 부족 이 두 가지로 초래된 아파트값 상승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저 김 사장 알지? 그 사람 집 5채야. 야, 저 최은주 알지? 걔 집 7채래. 그런 놈들이 지금 나쁜 놈들이야라고 해 갖고 맞아요. 그 추상적인 어떤 구조의 잘못을 그리고 그걸 핸들링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정력을 김 사장과 최 사장과 최은주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당장에 그게 유가 폭등 같은 경우에 네. 요즘에 이제 그런 SNS에서 그런 그 주유소들이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1분 사이에 300원 올렸다. 네. 우리 막 기껏해서 막 오픈런 해가지고 갔는데 1분 사이에 300원이 올렸더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열받는단 말이죠. 야, 저 주유소 불매운동해. 그러니까 그 네. 심리를 이용하니까 대통령이 딱 잡아가지고 그래 유가 담합한 놈들 다 가만두지 않겠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중의 분노를 쏟아부을 딱 타겟을 딱딱 그쵸. 잘 찝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다구리에 굉장히 능한 맞아요. 예, 저는 온라인 다구리에 굉장히 능한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정말로 무슨 김어준 같은 사람이 방송에서 쏟아낼 수준의 말이냐 사실은 방송에서도 그런 식의 정치적인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갖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겠죠. 이게 일일이 다 본인이 지금 건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슈 파이팅은 사실 당의 대표,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 정청래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를 지금 완전히 까먹게 만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슈 전면에 다 드러나고 지방선거도 사실 이재명 퀴즈 뭐 이재명의 남자가 지금 뭐 공천이 되니 안 되니 지금 이러고 정청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 좀 노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이렇게 SNS를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보건데 명청 갈등이 시작된 그 합당 이슈 터지고 나서부터요. 네. 밤에 잠 안 자고 SNS해요. 이재명 아, 대통령이. 네. 네. 그래서 뭔가 저 당 못 믿겠다 이거죠.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당 믿고 나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직접 전면에 나서야겠다. 내가 이슈 드라이브 해야겠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일일이 다 입을 대면요. 이거 가지고 우리 경제 전체가 오르락 내리락 막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탈모 뭐 이거 건보 얘기했을 때는 탈모약 주가가 쫙 올랐어요, 막 그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경제 펀더멘탈 자체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죠.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결국은 정청래 대표 측에서 뭐 차기를 노린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벌써 감히 뭐 여러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조기에 이상한 뭐 아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음 대권은 누구다라는 얘기가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요. 수면 위로 부상을 해버리니까 이 갈등이 정말 파열음이 굉장히 거세지고 그 파열음 속에서 먼저 털레반 김어준이 털렸다. 털렸어요. 라는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이 털레반은 왜 털렸나 이거를 한 그 친명들이 왜 김어준을 싫어할 수밖에 없나 요걸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고 있다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친명에서는 결국은 김어준을 문재인 카르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은 문재인 카르텔 속에 속해 있다. 두 번째, 이재명은 대중적인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김어준이랑 유시민 이런 자들은 지금 엘리트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 좌파 엘리트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 이게 결국은 이런 논리를 계속 강화하는 거는 우리 대중적인 정치인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요때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2014년 무렵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겨레신문에 김어준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때 김부선이 얘기를 합니다. 성남에 사는 총각을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 아, 그 명언이 그때 나온 거예요? 예. 아. 그게 제가 그날 한겨레신문을 보고 이 사람 변호사 누구지? 성남 사는 변호사 누구야? 라고 했는데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그게 이재명이었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친명그룹에서는 김부선 프레임을 처음에 발설자는 아니지만 이거를 거의 대중들에게 확증 편향을 갖게 만든 것은 김어준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이재명 리스크론을 확산시켰다. 누가? 김어준과 유시민이. 김어준은 과거에 이제 이재명을 일컬어서 리스크가 많은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시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치 스타일이 좀 위험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것도 꽤 나오는 게 아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지난 대선, 이번 대선 말고요. 지난 대선 패배 후에 그때 이제 유시민의 발언이 굉장히 친명 그룹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강성 지지층이 문제였다. 이런 종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이재명 팬덤을 비판을 한 거잖아요. 질만해서 졌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친명그룹 쪽에서는 한마디로 민주당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재수 없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기득권, 서울대 나온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방해하고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친명이 굉장히 조금 그 뉴 이재명이라잖아요. 좀 네. 젊어지고 약간 더 층도 두터워졌다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과거 같으면 이렇게 정말 뭐 김어준을 정면으로 공격한다, 고발한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공격을 받은 만큼 팀 김어준 쪽도 거의 지금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그 취소하자고 공취모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유시민 이제 이사장이 미친 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세게 받고 세게 또 공격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요 당대표 되고 나서 그 초선 의원들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해서 강연을 하면서 보통 당 대표 정도 되면 뭐 이런 그 유튜버나 뭐 일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 잘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팀 김어준과 정청래 이쪽은 이제 대놓고 똘똘 뭉쳐져 있고 대놓고 그걸 결을 하면서 지금 공격을 받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는 싸우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진보 쪽에서는 싸우면 방사포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고소고발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네.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 김어준이라는 키워드, 유시민이라는 키워드를 두고는 앞으로도 이 균열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전선에서 앞에서 싸고. 네, 저는 이게 화약고가 아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잖아요. 그 단수 공천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잔잔한 곳에서는 단수 공천을 했어요. 우상우, 박찬대, 이제 뭐 김경수까지는 했는데 앞으로가 화약고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한 3월 4월쯤에 자기 지역구 정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 보고 후보 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응, 조국 공천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청래 대표 쪽 사람들 이제 또 공천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공천들이 아직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화약고들은 앞으로 더 터질 거고 그죠, 그죠. 6.3 이후 6.4부터 진짜 전쟁 날 겁니다. 전당대회가 8월이니까요.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합당이라는 게 합당론이 시작됐던 게 결국은 그 공천권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1인 1표제 그거 하면서 이제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당 쪽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흡수해서 다 그렇죠. 1인 1표제에서 다 자기 표를 만들려고 했던 그러고 거죠. 이제 반대급부로 그쪽에는 뭐 좀 좋은 자리에 이렇게 공천 네, 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전쟁 시작되었으나 아직 본 게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 와중에 김어준은 고발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 낮에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모텔 살인 김소영의 신상 공개를 했습니다. 북부지검에서 강북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갖고 요 북부청 홈페이지에다가 김소영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딱하니 공개를 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정말 저희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자기 저 김소영이라는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던 사진들을 이제 다른 저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이 저 갖다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리고 뭐 이런 사진이라서 정확하게 저 사람이 저 사람인지 확신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일단 모자이크를 쳤는데요. 왼쪽은 지금 경찰에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지검에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북부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피의자 김소영. 위 대상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저게 아주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 문서잖아요. 네. 게시 기간이 딱 한 달이네요. 근데 이제 네. 놀랍죠. 사실 이게 네. 우리가 불러는 쳤지만은 네. 그 앞선 그런 오른쪽에 그런 모자이크 사진 안 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맞습니다. 그 사진이랑 도대체 같은 인물이야? 맞아요. 네, 많이 놀라신 분들 많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이제 현실에서 만났단 말이죠. 아, 커피 한 잔 하실래 마셨어. 그거랑 만약에 저 사진이 딱 공개가 돼도 전 사실 눈썰미가 없어서 그런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쵸? 네. 모르죠. 요즘 왜 그 뭐 밈 같은 거 보면 네. 정말 완전히 그냥 화장을 안 한 메이크업을 안 한 이제 여성분이 지금처럼 저렇게 헤어도 안 한 네. 분이
막 두두두둑 화장 메이크업을 막 하면 다른 사람으로 뿅 변하는 그런 맞아요. 일들이 많지 쇼츠에 그런 거 많이 않습니까? 있죠. 마치 그것처럼 다른 네. 사람으로 거의 변한 네. 수준이라서 사실 이 김소영 이분의 어떤 이제 그 범죄도 굉장히 좀 논란이지만은 이 얼굴 너무 다르다고 이거 가지고도 또 많은 분들이 네. 놀라하시더라고요. 저게 저렇게 찍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사실은 저렇게 정보 공개를 하는 건, 자, 혹시 이 사람한테, 이 사람과 과거에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뻔한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알려주세요 하는 고지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진짜 저 인스타에 네. 있는 사진을 갖다가 네. 저거를 공개를 하고 맞습니다. 혹시 이런 여자한테 또 추가 네. 피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게 뭐 남자분들을 만날 때는 아마 저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으니까요. 당연하죠. 네. 근데 보면은 얼굴 이제 뭐 뼈의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성형 수술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화장술인 것 화장 같습니다. 수술한 거죠. 화장 화장 하고 수술. 뭐 어떤 인스타니까 이제 뭐 보정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아. 그런 것도 필터가 영향이 있지 무섭군요. 않을까. 근데 정말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는 네.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네.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서 왜 좀 약간 사건은 다르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신상 공개라는 게 의미가 있나 이 정도면은 그게 과거에 이제 그 고유정 맞습니다. 네, 그 남편 그 시신 훼손한 그 고유정 사건 때 신상 공개를 했는데 이 여자가 머리를 다 앞으로 쏟아가지고 그 귀신 아니야? 그리고 네. 깜짝 놀랐던 그 사진 있잖아요. 네. 그것 그러게요. 때문에 사실상 공개했는데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얼굴 못 가리게 흔히 그렇게 말하는 아마. 머그샷이라고 하는 그렇죠. 걸 보여주는 거죠. 경찰서에서 딱 배경 똑같은 그렇죠. 화면 앞에서 딱 세워갖고 찍는. 음. 저게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이쪽이 머그샷인데 네. 머그샷이 너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 네. 인물과 지금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 그러니까. 아, 예. 자, 이 김소영 이 사람을 보니까 올해 20살이고요. 20살이고 일단 미아동에 있는 여고를 자퇴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더라고요. 중학교는 중퇴를 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자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직이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그러니까 지난 올해 그러니까 지난 2월까지 정말로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많은 남자들의 생명을 노린 것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렇게 사건이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보면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단 확실히 한 사건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번에 걸쳐서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이거 이제 수면제죠. 수면제, 예. 네. 요거 음료를 건네갖고 2명은 죽고 지금 1명은 지금 저 상해를 입은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2명이 추가로 이제 신고가 접수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두 사람은 피해가 그렇게 위중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피해자가 지금 5명이 되는 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벤조디아제핀계 이 약물을 수면제를 얼마나 녹여야 죽는지 네. 이제 남자분들에게 먹이면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한 분이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한 분이 사망에 이르러서 수사를 받고 있는 맞아요. 와중에 두 번째 사례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아마 지금까지 나타난 피해자는 5명인데 사망 2분까지 해서요. 얼마나 더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음료를 이제 마시고 이분에게서 강소영 씨를 만나서 음료를 마시고 본인이 사실 잠이 들었는지 뭐 그것을 이제 위해를 가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네.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고지한 것인데 몰라볼 수 있다.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이 경찰은 상당히 저는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요 작년에 10월 25일 날 경찰에 먼저 신고가 들어옵니다. 음식점에서 어떤 남자랑 여자가 있다가 남자가 와인을 마시려다가 마시다 쓰러졌다. 이게 신고가 접수된 게 10월 25일이었고 이 소방차가 이제 긴급 출동을 해갖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동공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말투가 어눌해지고 그다음에 직접 걷기가 어렵고 이런 상태였다고 그래서 이거는 YTN 보도로도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수사 안 됐죠. 그다음에 이게 10월 25일이었고 그다음에 12월 14일 날 밤에요. 이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에서 한 달쯤 된 남자친구랑 다투다가
미리 이게 그 음료에다가 피로회복제에다가 요 수면제를 탄 거를 또 먹인 거예요. 이 사람도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 남자가 쓰러지면서 부모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누가 연락했냐? 여자가 연락을 한 거예요. 먹인 다음에 어머.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남자는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이틀 있다가 깨어났는데 너 나한테 준 거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화가 무섭잖아요. 화도 나고 그래갖고 올해 1월 말에 상해 혐의로 진정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이 김소영이 수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3차를 이게 이제 12월이었잖아요. 그리고 1월에 상해 혐의로 그 진정을 당했는데 요 사이에 1월 한 중순쯤에 수유동에서 또 숙취 해소제를 또 준 거예요. 노래방에서. 자, 이 사람은 먹었는데 막 몸에서 막 이런 체액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먹고 정신을 약간 잃으면은 뭐 소변도 나오고 막 침도 그렇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경찰하고 소방에 신고를 해서 이제 처치를 받았습니다. 사망했죠 이 사람. 네. 이 사람은 사망은 아니고 상해입니다. 그래갖고 노래 주점에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설명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지금 안 됐고 그다음에 4차가 이제 1차 살인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시간 순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4차는 뭐냐면은 1월 28일 그러니까 1월 중순에 이 남자를 앞에 만나갖고 수유동 노래방에서 이 남자한테 약병을 한번 줬고 또 1월 28일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후반 남자랑 또 이게 모텔에 입실을 합니다. 이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식 시켜 먹었던 그 날인 것 같은데. 13만 원어치. 네, 치킨. 네. 네네. 그래서 남자한테 숙취 해소제를 줬고 그 다음 날 오후 2시가 됐는데 남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모텔 이제 사장이 객실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죽었더라. 이건데 요때 보면은 이 김소영이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술에 취해서 너 잠만 자니까 나 먼저 갈게 막 이러면서. 알리바이 만든 거죠. 아. 그쵸. 자, 그다음에 요 이후 그다음에 5차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살인인데 요건 언제냐면은 아까가 1월 28일이었잖아요. 네. 요거는 2월 9일이에요. 불과 열흘 사이에요. 열흘 사이에. 예. 와. 이거 또 소유동 모텔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고 그다음에 혼자 김소영은 나와서 택시를 탄 다음에 빨리빨리 달려가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아침에 또 숙박업자가 열어보니까 사망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서 CCTV 보면서 이 여자를 특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사건이 그 사건이네요. 모텔에서 맛집 음식이 있는데 방에서 배달시켜 먹자. 네. 이게 재밌는 게 보면은 이 중간에 어떤 이 김소영은 보면은 남자들한테 그렇게 뭘 많이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뭘 사고 계산해달라 그러고 뭐 치킨 사달라 그러고 뭐 사달라 그러고 그런데 보면은 중간에 한번 어떤 남자에게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숙취 음료를 35,000원어치 샀다는 거예요. 숙취 음료만. 숙취 해소 음료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자는 그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35,000원어치 숙취 해소 음료는 다 범행에 쓰였을 수도 있다. 와. 그럴 수 보통 있죠. 1+1, 2+1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몇 병인 거야? 35,000원. 거기다가 다 타가지고 이 그쵸? 수면제 계열 약물 네. 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사람이 이 사람들이고 그럴 수 있죠. 아마 신고되지 않은 어떤 그 피해자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더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아무리 그동안 뭐 제대로 안 했어도 1차 살인이 일어났을 때 네. 그때만 김소영을 체포를 했었더라도 예. 적어도 한 사람이 더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왜 체포를 안 했냐 뭐 알아보니까는 경찰 입장에서 보기에 뭐 증거가 확실치가 않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지금 뭐 모텔이라는 게 밀실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밀실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갑자기 지금 사망을 했는데 모종의 약물로 그 여자가 같이 있었고 그 여자가 유력한 용의자. 유력하죠. 네.
왜 이 정도 정황으로 왜 신병 확보를 안 했는지 그게 너무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게 굉장히 이해가 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 침입 흔적이 있었다 뭐 이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뭐 구타당한 흔적이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둘이 왔다가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죽어 있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 이게 무슨 뭐 저 구속을 한다는 게 유죄로 확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김소영이 지금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40점 만점에 25점. 25점. 네. 그 여기저기 매체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일단 김소영은 2005년생입니다. 2005년생이고 절도 행위로 중학교를 중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에 뭐 이제 조금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중학교인지 저는 고등학교를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뭐 그 이어폰이 없어져 가지고 계속 절도 사실이 발생을 했는데 네. 누가 이제 그 중고 사이트에 그 이어폰을 판다는 거 올려가지고 혹시 얘가 내 거 훔쳐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반 잃어버린 피해자랑 다른 친구랑 같이 나가 보니까 이 김소영이 나와 있더라.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본인도 이제 아예 안 되겠다 그러고 학교를 그만뒀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네. 물론 이제 이게 본인한테 이게 뭐 확인받은 건 아니지만은 맞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일화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이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 그래갖고 자퇴하거나 뭐 중퇴한 친구 저 미성년자들을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도 가르쳐주고 뭐 댄스 동아리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컴퓨터 교육도 하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입소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입 검정고시인가 봅니다.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어폰 이제 그 도난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요게 2024년 7월쯤이라고 이제 이 기사에는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김소영이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게 목적이었다면 사실 그 이후에 사건 범행 이후에 얻는 뭔가 물질적인 그런 게 있었다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건 없어 보이거든요. 물질적으로 뭔가 취했다는 부분들은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취한 부분이 네. 가장 큰 거는 13만 원어치 치킨 그렇죠. 배달시켰다. 음식을. 그건데 네. 거기서 또 그다음에 사람은 죽고 있었는데 음식을 다 싸갔다. 그런- 이런 네, 점들이 네, 이제 네. 굉장히 특이해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걸로 경제적인 목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좀 네. 말이 안 될 거고 이를테면 저렇게 꾸미고 나온 여성이 뭐 네.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남성을 유인이랬다 그러면 경제적인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뭐 저렇게 여러 피해자를 노릴 필요도 없잖아요. 네. 확실하게 돈이 많아 보이는 남자 하나만 노려서 범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범죄도 굉장히 조잡한 범죄가 많은 게 작년 7월 달에 이제 그 뭐 당근이나 이런 건가 보죠. 중고거래 앱에서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났대요. 근데 이 남자의 인터뷰인데 이 남자가 김소영을 2번쯤 만났는데 자기가 잠깐 어디 화장실 갔다 오니까 김소영이 자기 지갑에 손을 댔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왜 내 돈 훔쳐갔냐 물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아서 기초 생활 수급자다.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지금 못 갚고 있어서 그거 갚아야 된다. 뭐 그래서 또 봐줬나 보죠. 근데 이 사람 또 2번 만났대요. 한 번 그다음에 또 만났대요. 두 번째 만났더니 근데 또 밥을 사달라 그랬다 이러는데 저는 이 남성들이 참 피해를 유발을 한다라는 뭐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남자는 봤더니 뭐 김소영 25 이렇게 뭐 써 있더라고요. 25가 25세라고 이제 속였다는 거예요. 아. 25살이라고.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우리가 누구를 나이를 이렇게 특정해서 네. 기록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를테면 박은주 19, 박은주 18, 박은주 17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연번처럼요. 아니요, 저는 네. 미성년자 이런 저 피해자가 저 피해자인지 나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혹시 어린 여성들만 아주 전문적으로 만나면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는 만났는데 이게 미성년자였고 그러면은 뭐 박은주 뭐 16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기록해 둔 건 아닐까? 아니 누가 지금 특정인을 만나면서 뭐
박은주 78 이런 식으로 적어놓겠습니까? 78세에 너무 많이 되게 특이하네요. 나이를 그죠 뒤에 네. 적는 거는 네.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적었겠는데요.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보니까 지금 김소영이 지금 20살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 20세인데 그럼 작년에도 어떤 남성들을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저 어디 뭐 노래방을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뭐 밥도 얻어먹고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김소영이 이 어떤 성적인 포식자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후각이 발달해서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뭐 밥을 사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한 것은 아닐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 모텔 따라가서 그 밥 먹은 사람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맛집 음식이라고 모텔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럼 상상할 수 이게 정말 아니 어떻게 몇 번이나 만났다고 그렇죠. 뭐 얼마나 사귀었다고 네. 모르는 여자가 거의 모르다시피 하는 여자가 모텔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 또 아니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오빠 거기가 배달만 되는 곳이래.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거기 가서 뭐 물론 이제 피해자를 뭐 비난하거나 그럴 의도는 아닌데 과연 어떤 생각이길래 이런 식의 범행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추적을 해보면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해자, 피해자가 있으면 범죄자, 피해자가 있으면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고를 때 자기 범죄의 틀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연쇄 살인마라고 해서 1년 365일 살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유리한 시간에 가장 자기의 먹잇감이 될 만한 그 피해자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딱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듯이 그렇게 채간다고 하는데 이 김소영의 경우에도 자기가 그리는 어떤 범죄 환경이 있고 거기에 맞는 남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미끼를 던지고 이거를 무는 사람들을 희생자로 삼았다. 저는 범죄학자들에게 제가 뭐 여태까지 이제 교육을 받거나 책을 읽어본 소감으로는 저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근데 진짜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아, 너무 05년생이라고 한다면은 네. 미성년자를 면한 지가 지금 뭐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런 네. 그 범행을 할 수 있었는지 네. 물론 이게 절대 뭐 연좌제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네. 뭐 일단 어떤 뭐 일이 있었는지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가 이제 25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40점 중에 근데 이제 25점부터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 그 지수가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저는 굉장히 섬뜩했던 게 이 약물을 타가지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좀 섬뜩했거든요. 그 챗GPT한테 그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물어보고 어느 정도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맞아요. 연구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어떤 피해 대상이 있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섬뜩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살인이라는 게 든 사이코패스 지수가 뭐 높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사이코패스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금전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그러게. 죽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 네.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범죄 계획을 실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자체가 목적인. 지금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 왜 과외 구하는 척하면서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했던 그런 젊은 여성 피의자가 있었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예, 예. 그것도 사실 금전적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네. 범죄였었거든요. 아. 네,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지금 이 사건하고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는 그 과외를 구하는 척, 여고생인 척하면서 여고생 여중생인 척하면서 우리 집에서 과외하라고 해서 피해자를 유인해서 정유정 살인 사건이요. 정유정,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여성 피의자고, 그러니까 이 살인 자체가 목표였다는 약간 그런 네. 측면에서 네. 이 사건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김소영은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서 원래 이제 이런 신상 공개를 할 때는 정말로 뭐 여러 건의 살인, 중첩된 살인이거나 혹은 굉장히 잔혹한 살인의 경우에 이제 피의자를 공개하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될 확률이 커요. 남성이 그렇죠. 이제 신체적으로 우월한 게 있으니까 네. 여성으로는 6번째라고 해요. 그래서 강정님이라고 창원 골프장 납치살인 사건이 있었고
고유정 뭐 맞습니다. 유명한 이 남편 살해 사건, 황은희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었네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외 구한다고 네네. 하면서 정유정. 했었던 정유정 살인 사건. 그다음에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명재환이 있었고 명절, 교사.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이 김소영이 6번째입니다. 이번에 사실 한 네. 번에 된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는 기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경찰도 신상 그 공개위원회가 있고 검찰도 있는데 네. 경찰위원회에서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게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기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범죄의 잔혹성 측면에서 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다는 건데 아니 그럼 얼마나 진짜 유혈이 낭자한 사건이어야지만이 이게 공개 대상이 되는 건지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범죄의 잔혹성 측면에서는 이 사건이 이를테면은 뭐 무기를 들고 신체를 훼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라는 게 누가 뭐 식칼이나 뭐 도끼나 이런 걸 들고 오면은 사람들은 피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위협을 그런 느끼니까. 경각심이 네. 있는데 이렇게 음료수에다가 이런 수면제를 타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인 모르고. 사례가 더 네, 가능하고 네. 더 그렇죠. 무서운 사례가 될 맞아요.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범죄의 잔혹성을 이렇게 출혈되는 피해의 양으로만 보는 거는 저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수사 과정의 문제점 말씀드렸지만은 뭐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나서 신병 확보를 못했다든지 네. 그리고 이렇게 신상 공개도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또 뭐 비공개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과연 저는 또 그런 걱정이 드는 게 과연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이렇게 다 맡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안 된다고 한 걸 이번에는 지검에서 북부 그렇죠. 지검에서 아니야 네. 우리는 하겠어라고 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경찰이 모든 것을 이것을 정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도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는 이제 경찰한테 수사권이 있잖아요. 특히 뭐 네. 이런 살인 사건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원래부터 경찰에 수사권이 있었고 그런데 네. 과거 경찰이었으면은 과연 이런 범죄에서 이렇게 초기에 신병 확보를 못하고 2차 범죄, 3차 범죄까지 했었을까? 그러니까 일테면 연쇄적인 효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이 워낙에 지금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고소 사건 하나가 2년 가고 3년 간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많아서 치는 여파로 네. 그럼 이런 사건들도 이렇게 과거와 달리 이렇게 제각각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그 문제가 늘 이제 논란이 될 때마다 우려했던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제 경찰이 수사력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일이 너무 몰리게 돼서 치여서 이것들이 너무 이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우려가 됐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지금 바로 이런 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바로바로 이런 게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아마 경찰에서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사람 죽었어? 아니요, 죽진 않았는데요. 처음에 신고했을 때. 그래서 사람이 뭐 중태야? 아니요, 이제 깨어났는데요. 그럼 뭐 야, 그럼 이러면서 뭐 예. 이런 느낌도 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거대한 범행 계획의 스타트였다는 거. 그걸 끊고 그걸 끊었는데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고 또 피해자를 계속 추가했다는 거. 이런 점이 참 무서운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범죄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잔혹 범죄나 이런 거랑은 관련은 없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가 검색을 하다가 말입니다. 네. 이재용 음주운전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이제 용 그랬더니 요새 구글 AI 검색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도 죄송합니다. 없는 건 없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AI 거짓말하는 AI 같은 네. 경우에는 없는 걸 또 만들어내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팩트 체크 한 번 더 해야 되는. 맞습니다. 자, 탤런트 이재룡 씨입니다. 탤런트 이재룡 씨가 이게 지난 7일이었잖아요. 지난 7일이었고 밤 11시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큰 사고를 낸 후에 도망가서 새벽 2시에 지인 집에서 잡혔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재룡 씨는 얘기했습니다. 술 마시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9일 오전에 변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주 4잔 마셨다. 자, 이거 결국 처음에는 음주운전 안 했다 얘기를 하다가 현장에 저 지인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술 취한 상태였단 말이죠. 지인 집에서는 술을 마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떠올리죠? 현장은 없었다. 그런데 잡힌 상태에서는 술을 마셨다. 이거 누구 떠오르십니까? 김호중.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야 이재룡, 김호중 지금 흉내내고 있느냐라고 여론이 막 악화되니까 딱 이 이재룡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다. 술은 마셨습니다라고 지금 실토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실토한 거는 일단 네. 변호사로서 보기에 잘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사실 술타기 논란으로 가면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술 마시고 음주운전할 때 이게 낫지. 네. 술타기 논란으로 가면 이거는 김호중 방지법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죠. 네. 김호중 방지법이 적용이 돼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음주운전 그러니까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네.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도로교통법에. 근데 이제 이 술타기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음주를 해서 애초에 이 사람이 얼마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그거를 헷갈리게 알 수 없게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 적발을 막을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그 행위를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뭐 이재용 씨 말 처음에 본인이 얘기한데 이재용 씨 말대로 나는 술을 안 마셨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결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로 측정된 게 너 이거 술타기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면으로 김호중 방지법에 걸린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정형이 이제 징역 1년 이상부터 이렇게 1년에서 5년 사이. 그렇죠. 징역이네요. 1년에서 5년 사이. 그러면은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워요. 예. 그러니까는 변호사랑 아마 상의를 해서 변호사도 제가 변호사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아 이거는 그냥 그 음주 해당 건 인정을 합시다. 아.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이제 2024년 11월에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갖고 시행은 2025년 6월 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룡 씨는 저는 술 먹고 운전한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우기면서 저 친구 집에 혹은 뭐 누구 지인 집에 가고 뭐 와인 한잔 한 거예요라고 거짓말하다가 이게 들통이 나면 음주 측정 방해 처벌 조항에 따라서 이게 도로교통법 개정된 게 이게 적용이 되면 징역 1년에서 5년 또 벌금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벌금이 있으니까 이거는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의 이제 그렇죠. 저 중죄를 지금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나마 정무적인 판단은 했다 이렇게 봐야 그나마. 되거든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네. 이게 어차피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인데 그냥 음주운전도 사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잘못인데 거기다가 술타기까지 네. 논란까지 네. 생기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전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2번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이 이재룡 씨가 몰던 차가 옆에 가드라일인가요? 막 받으면서 가드레일 받고 막 휘청휘청 거리고 근데도 그냥 가버리는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요즘은 다 이제 그 영상들이 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사건 현장이 이걸 보고 어떻게 이제 술을 안 마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 산림청장 하신 네. 분 있잖아요. 아, 그쵸. 그분이 또 음주해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행인을 사람을 거의 칠 뻔했던 그 맞아요. 영상을 또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굉장히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 유명인 분들 좀 공인이신 분들은 좀 특히 조심을 하시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은 인실직고 하시는 게 맞다. 김인호 총장도 그 뒤에 바로 그냥 이제 아우 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빠르게. 예. 그분이 김인호 청장이죠. 그렇죠. 산림청장. 네, 네. 저는 진짜 이 김인호 산림청장 건은 정말 언론이 참 게을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인호 산림청장 같은 경우에는 신구 전문대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맞아요. 네. 거기 이제 조경학과 교수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백현동 그 환경 영향 평가 위원 중에 하나였던가 아니면 위원회를 꾸리는데 영향력을 미쳤던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성남시하고도 굉장히 이제 오히려 굉장히 정말 관련이 많았던 분인데 물론 전문성으로는 조경학과랑 산림청장 뭐 저는 멀지 않다고 봅니다. 저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 지적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 이제 김현지 씨하고 또 같이 네, 그렇죠. 또 활동을 했잖아요. 시민단체 시민단체를 같이 했었죠. 예 같이 네. 했었고 또 이제 국민 추천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셀프 추천 또 맞아요. 하셨다는 그렇죠. 거. 예. 근데 그 셀프 추천을 왜 했을까를
대학 교수인 분이 네. 떨어질 게 분명한데 자기가 자기를 셀프 추천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아니라고 내락이 봅니다. 있었겠죠.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 갈 자기소개서- 가능성이 없으면은 네. 그거 하겠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도 보통 대학 교수면은 하다못해 뭐 조교나 누구라도 그쵸. 추천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 소개서를 제가 봤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정말로 저는 산림청장으로 김인호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정말 그렇게 네. 써서 자아가 넣었더라고요. 굉장히 강하다, 진짜. 아니면 되게 순진한 분이신가? 하여튼 근데 산림청은 대전에 있고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밤 11시쯤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당시에 보면 10시, 9시 반인가 10시 반인가 한 그 사이에 일어났는데 산림청은 대전에 있으니까 아마 뭐 5시까지나 6시까지 근무하셨겠죠. 퇴근하시고 뭐 올라오시는 것 그리고 같은데. 이제 네. 올라와서 분당에 집이 있으니까 올라와서 거기에서 지인들이랑 술을 마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인 누구였을까? 저는 엄청 궁금한 거예요. 언론이 조금 더 봐주셨으면 재밌었을 뻔했네요. 네. 궁금하네요, 저도. 네, 이게 혹시 네. 보석이나 이런 거 받고 나온 분들하고 같이 마셨던 건 아닐까? 근데 요새 제가 뭐 저도 많이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기자들이 사실 특히나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그리고 야당이 전혀 유명무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정말 친명과 친문이 싸워서 터지는 거 말고는 취재가 안 돼요, 잘. 네. 네. 그거 말고는 슬픈 얘기네요. 네,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자체도 어렵고 네. 뭐 어려우니까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진짜 취재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참 이 케이스를 김인호 청장 케이스를 보면 정말 무슨 일종의 저는 뭐 일종의 낙하산이라고도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낙하산적인 분위기가 있다라고 이건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분이 산림청장이 됐는데 결국은 자기 관리를 못 해갖고 자기 스스로 낙마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재용 씨 경우도 참 마찬가지인 게 2003년에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또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는 또 강남 볼링장 앞에서 입간판을 파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재물손괴 혐의였다는데 이때 이제 기소유예 됐거든요. 아마 합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업주랑. 네. 자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하고 네. 지금 도주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되면 어떠한 지금 제목이 지금 형성이 될 수 있나요? 일단 뭐 음주 관련해서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이고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 사고 미조치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이게 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제 술 타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음주 측정의 결과, 그러니까 이 면허 정지까지 나온 이 결과가 지인 집에서 술을 더 마셔서 그렇다. 아마 지인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만약 의도가 있다고 하면 지인 불러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인이 만약에 술 마셨다 그러면 이거는 술 타기 쪽으로 더 아마 중하게 처벌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안 다쳤단 말이죠. 그때 네. 이제 심야 시간이어서 밤 11시였고 삼성중앙역 인근이니까 여기가 지금 오피스가 많은 데니까 네. 아마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중앙분리대가 이제 충돌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 사람 다친 것도 아닌데 내 차가 더 상했는데 나 그냥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도로교통법상 네. 그 사고 후 미조치 그런 이 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더라도 네. 일단 사고가 나면은 사고 현장 수습하고 뭐 경찰에 신고하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다쳤는데 뭔 문제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참 이재룡 씨도 제가 사실은 과거에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룡 씨가 술집에 많이 간다. 네, 그래서 저 요정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예, 안쓰럽네요.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연예인들이 이게 정말 이게 쉽게 말해서 개망신을 당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또 유튜브 뭐 짠한형 유튜브 네. 신동엽 거기 나와갖고 이재룡, 윤다운, 성지루, 안재욱 이 사람들이 다 술 엄청 잘 마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술 먹는 방송이죠, 여기. 그죠, 그죠. 예. 그러면서 술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이 영상 때문에 엄청 혼났다는데. 그러니까 이 재룡이 형이 취한 거 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다는데 결국
이 형 정말 술세라고 하면 사람들이 술을 계속 마셔서 그걸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정말 뭐 술센 거를 갖다가 이렇게 시합하듯이 네. 이렇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결국은 네. 뭐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과거 그 유호정 씨 방송들이 이렇게 막 소환이 되는데 어마어마했더만요. 뭐 신혼 초부터도 뭐 별거설이 돌았던 이유가 그 술 마시고 와서 평양냉면에 소주 14병. 맞아. 주량 소주 14병. 자랑하던. 그러니까 주량의 끝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술 마시고 와서 문 막 뻥 발로 차가지고 문이 부서지고 이러니까 네. 내가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친정에 그냥 가가지고 3주 동안 있었대요. 그러면서 별거설 돌고. 그 주폭 아닙니까 어. 주폭? 그러니까. 네. 각서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각서만 지금 10몇 개가 있는데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을 어떻게 방송에 불러서 뭔가 술 잘 먹는다고 미화시킬 수 있는지 저는 좀 불편하네요. 유튜브니까 이제 네. 아마 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짠한 형이란 제목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술 술 한잔 먹고. 하면서 술방 그렇죠. 네, 술 네. 먹긴 예, 예. 한데. 신동엽 근데- 씨도 술 한 술 하고 그러니까. 예. 연예인들이 신동엽은 술을 잘 마시지만 사실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잘 그런데- 먹는 것과 그건 다른 문제죠,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 술을 잘 먹는다는 건 드링킹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사고를 치지 않는다가 술을 잘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 관리. 네. 네. 근데 거기 자기 관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관리 안 들어가면서 그냥 주량 센 것만 술을 잘 마신다. 그건 못 먹는 거죠, 술을. 술을 맞아요. 못 먹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재룡 씨는 기본적으로 방송도 별로 하지도 않았지만 왜 방송이 별로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뭐 이런저런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이제 예.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술 때문에 펑크를 많이 냈나 방송을? 왜 그랬을까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 연애 활동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계속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하면 되는데 그렇죠. 부인은 광고도 하고 활동이 많았단 말이죠. 그 지금 KBS 주말 드라마 네. 뭐 사랑을 처방해드립니까? 그게 11년 만에 복귀작이래요. 저도 어떻게 우연히 그 드라마를 봤는데 KBS 지금 뭐 드라마 시청률이 많이 죽었다 그랬지만 제일 그래도 잘 나가는 게 그 주말 드라마잖아요. 네. 주말 드라마에 그 약사로 아니면 의사로 나오는데 유호정 씨가 그 11년 만에 그 드라마 복귀라는데 죄를 남편 뿌려도 왜 수다 치지? 그러니까. 물론 뭐 연자제처럼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럼요. 화나고 안타깝고 그런 거죠. 아니 어쨌든 결국 변호사도 되고 앞으로 경찰에 출석도 해야 되고 재판도 받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맞아요.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술 먹는 남편은 때려야 됩니다. 폭력 조작 논란 방송 때려야 된다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자 지금 웃고 즐기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네. 또 여러 가지 경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나는 이 자리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나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동안 많이 표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저께였죠. 국민의힘이 그래 그럼 우리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사람 등록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까지 안 하셨고. 네. 일단 다른 후보들은 나경원 후보도 안 했, 나경원 의원도 안 했죠. 네, 그다음에 네. 신동욱 의원도 안 했죠. 지금- 지금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윤희숙 의원님이랑 네. 이상규 성북갑 위원장님 네. 하고 한 분 더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못 외운 또 한 분 이제 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해요.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아니고 네. 약간 계시던 분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원래의 광역단체장 이제 그 데드라인은 어제까지였는데 아마 뭐 추가 모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거 때마다 사실 추가 모집은 있었고 양 당이 다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관위의 심의를 거치기는 해야겠지만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후보군들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침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후보 없이 선거 치를 수도 있다. 기강을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의총을 3시부터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의원총회가 이루어지고 결국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당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당 좀 변해라. 이런 얘기를 세게 하시면서 네. 보이콧 하신 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이 변화하는 것을 기다리겠다 해서 의총 끝나고 또 이제 입장 발표를 지금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이게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오전에는 이정현 저 공관위원장이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한이 있어도 공천 기강을 세우겠다. 오세훈 까불지 마를 가로 안에 넣고 한 얘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나온 얘기를 보면 요 기사로부터 한 몇 시간 후에 나온 기사는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결국 공관위에서 심의를 거치긴 거쳐야겠는데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원리 원칙 얘기를 일단 먼저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후보 한 명의 어떤 거취에 의해서 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룰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보 없이 선거 치르더라도 공천 기강 세우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공천의 원칙에 대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전략적인 묘미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좀 딜을 남겨두신 게 그러니까 아닐까. 오전 페이스북에다가는 네. 기강을 살리겠다 네네. 해놓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그래도 열어두겠다. 공천 접수의 문을 조금 더 열고 더 좋은 분들을 기다리겠다. 결국 오전에 한번 띄웠는데 시큰둥하니까 오후에 전략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그 말씀 이제 등록을 안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화가 나셨나? 네.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추가 모집이라는 게 늘 있었어요, 사실. 예, 선거 때마다 추가 모집이 있었고 지금 민주당도 추가 모집 지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늘상 조금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절차적인 뭐 무슨 요건을 안 갖춰서 추가 모집에서 하는 거랑 지금은 양자간에 거의 약간 멸망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싸움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되게 비장하게 그래도 기강을 세우겠다 이랬다가 다음에 이렇게 뭐 문 열고 더 기다리겠다 이러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모양 빠진다? 모양 빠진다. 그런 느낌. 근데 저는 또 네. 하나 궁금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도대체 명분이 뭔가요?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 내야 한다.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 이거를 네. 정확히 저는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전륜 이제 그 얘기 계속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제 당의 방향과 이제 노선이나 이런 논란은 네.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사실 이 당을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에 대한 논의는 전당대회 때 이미 한 거예요. 전당대회 때 이제 당 대표 네 분 나오셨잖아요. 네. 이제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이렇게 네 분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분 다 각각이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그 이른바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전 당원들이 들으시고 토론하시고 뽑은 대표가 결국 장동혁 대표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당의 선택은 당원들의 선택은 끝난 거예요.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이제 상황이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하나를 모아서 이제 싸워서 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전쟁 중에 이걸 가지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전륜을 해야 되고 방향을 틀어야 되고 그 방향이 노선이 장동혁 대표 가는 길이 아니고 자꾸 이거를 논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해는 안 되는 게 약간 수학 경시대회 출전자 뽑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일단 1등하는 애가 저 학교 교칙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하는 느낌이 살짝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룰을 교칙을 선수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선수가 막. 룰을 탓하는 그런 느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는데 학교 교칙을 얘기하고 있는 느낌. 아, 그러니까 다른- 피트가 안 네네. 맞는다. 그러니까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학생을 뽑는다면 수학은 몇 문제 나옵니까? 뭐 미적분도 나옵니까? 그냥 이런 거 물어봐야 될 뿐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학교 교칙을 들고 나오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세훈 네. 시장께서 혹시 이제 시장이 아니라 네. 다음 당권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하기는 합니다. 본인이 벌써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해석입니다. 일부에서 이제 네. 패배주의에 이제 빠져서 이제 이 시장 그라운드 말고 다른 그라운드로 옮겨서 그러니까 핀이 조금 다르다고 하신 게 네. 당권의 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장동혁 대표를 겨냥하고 흔들고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일부 해석이 있는데 근데 제가 또 다른 쪽에서 듣기로는 네. 이미
서류랑 뭐 이런 거 다 준비하셨대요. 열심히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네. 당연히 나오신다, 경선 출마하신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들려요. 그러게 제 느낌으로도 지금 서울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영향력이란 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장으로 따지면 사실은 대통령 다음입니다. 맞습니다. 네, 대통령 다음인 자리를 하고 있는 분이 그 자리 재선을 두고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지금 허물어져가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노리고 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뭐 홍준표 전 시장이 그 페이스북에도 썼잖아요. 네. 이거 질 거를 두려워해서 그런 거다. 옛날에도 그랬다. 2018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이제 김성태 당시 대표가 그렇게 붙들었는데 네. 결국 뭐 저기 안 나가겠다고 하고 미통당으로 가지 않았냐. 네. 그래서 또 과거 소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선거는 안 하는 안 되는 사람이 선거는 안 한다. 오세훈 아니냐.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 애견남 아니냐.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그러니까 던지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이 오세훈 시장님이 사실 지난 대선도 안 나갔잖아요. 막 네. 항마평 오르다가. 네. 그러니까 이번까지 이렇게 조금 회피하는 모습 보이면 본인도 정치적 타격 받아요. 그렇죠.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진짜 홍준표 시장님 말씀처럼 안 되는 건 안 하는, 그 뭔가 희생하고 감내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선을 하셨는데 그 4선이 그래도 당의 그 울타리 안에서 또 본인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연하죠. 당의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잊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 너무 사실상 이렇게 등록 안 하고 마지막 판에 가서 당 노선 바꾸라 이러는 거 좀 당 되게 무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갑자기 노선 얘기 나오는 게 하여튼 수학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이런 거 뭐 나가야 될 학생이 갑자기 학교 교칙 마음에 안 든다.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해는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실 그냥 뭐 이를테면 뭐 오 시장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이게 뭐 핀트가 안 맞다고 생각할 측면이 있지만은 일단 장동혁 대표 자체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나고 나서 정면으로 사실 이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하고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선거 못 한다. 뭐 그런 입장 계속 가지고 가는 그래서 거니까. 저는 답답한 게 서울시장의 이 핵심적인 서울 시민들의 핵심 사안은 절윤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 같지가 않아요. 지자체장을 뽑을 때. 물론 그렇죠. 나는 국민의힘 재수 없어. 나는 계엄을 선포했던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찍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 상당히 있겠지만 이제는 지금 시간도 굉장히 많이 흐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이미 무기징역이 지금 선고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윤석열을 끊어내야 된다. 아니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뭘 하자는 얘기냐 이런 느낌도 예전에 들어요.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요. 사실 절연 이야기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네.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정당이 누군가를 그렇게 끊어낸 뭐 그때는 그렇게 뭐 끊어낸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우리가 안 찾습니까?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도 찾고 연결이 또 돼요. 그래서 이 끊어낸다는 게 참 이 정치적 수사인 건데 사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도 얘기 수차례 했었고 뭐 사과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부족하다라는 건데 언제까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윤하자는 사람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워딩은 결국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거를 일단 두고 우리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약간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자꾸 이제 당내에서 그 얘기를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동혁이 말하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절연을 그러니까 본인의 뉘앙스는 그러니까 네. 계속 절연을 상기시킴으로써 네. 우리를 윤어게인으로 프레임을 만들다 그거겠는데 네. 그럼 다른 건 뭐가 있는데 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네. 원래 의도상은 이제 야당이 사실 선거에서요. 특히나 우리 이제 탄핵 이후의 선거잖아요. 뭐 우리가 뭐 예산을 보여주겠어요, 정책을 보여주겠어요. 결국 인물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선에서 조금 괜찮은 젊은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내보내서 좀 컨벤션 효과를 얻으려고 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맞득지 않아서 지금 이제 광역단체장 이제 후보군 등록 후보군을 보면. 저희가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12개를 국민의힘이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 현역의 벽을 높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 후보들이 일단 많이 없어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당대표 문제인 네, 네. 거죠. 그 인물론에서 룰에 우리가 대해서 실기를 했죠. 네, 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비록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짜잔! 이라고 보여줬으면
많은 지지자들이 저는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지 않아 놓고서 계속 그냥 징계에만 지금 힘을 다 썼잖아요, 네. 사실. 네. 하여튼 다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거 인정합니다. 네. 아우, 우리게 다 마음에 안 들죠.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네.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또 네. 이제 한 차례 또 이제 지금 오늘 의총도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죄를 해라, 뭐 윤리위원장 사퇴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장도영 대표께서는 윤리위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본인께서 직접 뭐 왈가왈부 하지는 않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지금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국민의힘은요 이 파고를 넘어야 됩니다. 이거 못 넘으면 그럼요. 네, 계속 여기서 쳇바퀴 도는 거고 오늘 보니까 이제 박수영 의원께서 그냥 대놓고 대여 투쟁, 대 이재명 전선으로 가야지 자꾸 장동혁 벌스 한동훈 이쪽으로 가면 우리 안 된다. 전쟁 중에는 좀 휴전하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따발청처럼 얘기를 너무 빨리 풀어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엔진을 시동을 이제 켜고 막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이러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양경 기자 오늘 어떠셨어요? 지금 혼자 그동안 계속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전 뭐 재밌었어요.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야 되는. 우리 손수조 네. 대변인 어떠셨어요? 네, 저도 다른 프로에는 항상 정치 이슈 네, 막 이런 네. 것만 이제 다뤘었는데 이걸 조금 틀어가지고 보는 시선, 그다음에 네. 또 다른 이제 사회 이슈 이런 거 네. 다루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너무 그 이제 좌우의 진영 논리에 빠진 그런 방송보다는 또 조금 새롭게 보는 그런 네. 이제 거를 많이 신선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공유, 댓글 하여튼 무조건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